사회후생 함수에 대한 평가. 사회후생 함수는 사회구성원들이 가진 가치 기준에 따라 사회후생 함수의 형태가 결정될 뿐이며 사회가 어떠한 가치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진 못한다. 또한 이거 아까 여기까지 했지. 그리고 또한 개인의 선호를 사회 선호를 종합하는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개인들 간의 효용 비교가 가능하다고 가정하는 것도 사회후생 함수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사회후생 함수는 어떤 정책을 평가하는 데 있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사회후생의 극대화, 효용 가능 경기 개념. 효용 가능 경기란 경제 내 모든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했을 때 개인 A와 B의 효용 조합을 이룬다. 효용 가능 경기는 효용 가능 곡선의 포락선으로 도출된다. 대효용 가능 곡선 이라고도 한다. 생산 가능 곡선상의 알파점은 생산이 이루어지면 생산은 파리토 점과 XY의 생산이 각각 XY다. X와 Y자 각각 X와 Y로 주어지면 소비의 에시어스 상자 5 X0 알파 XY가 결정돼요. 소비가 파리토 혈증인 점들은 기하곡선으로 나타내집니다. 이 소비의 기하곡선을 효용 공간에 옮겨서 나타내면 그림 B의 효용간 곡선 알파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산점 베타 감마를 옮겨가면 수많은 기하곡선을 그릴 수 있고 이를 효용관관에 옮기면 그에 대응하는 수많은 효용가는 곡선을 그릴 수 있다. 효용가는 곡선을 무수히 그린 다음 효용가는 곡선 제일 바깥쪽의 점들을 연결하면 우하형의 효용가는 경계가 도출된다. 이 효용가는 경계선의 모든 점은 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파리토 혈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이다. 소비 효용 가능 경계는 경제 내 모든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했을 때 사회구성 A와 B가 얻을 수 있는 효용 조합이며 효용 가능 경계상의 모든 점들은 자원 배분의 파리토 효율성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 사회 무차별 곡선은 동일한 사회구성을 나타내는 개인 A와 B의 효용 수준의 조합이며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높은 효용 수준을 나타낸다. 그림 2-14에서 보는 것과 같이 효용 가능 경계와 사회 무차별 곡선에 접하는 점에서 사회구성의 극대화가 달성된다. 파리토 효율성은 임의의 배분점 중에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인 점을 선별하는 역할을 하고 사회 무차별 극상 파리토 효율성에 선별된 점 중에서 사회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이 점을 선별하는 역할을 한다. 어느 사회 효용 가능 경계가 이거고 최초의 배분점이 이거인 점으로 주어져 있으며 정도의 소득 재분배 정책을 통해 배분점을 효용 가능 경계에서 한 점에서 다른 점을 이동할 수 있다고 한다. 사회사람수 다음과 같이 각각 주어져 있다면 정부가 어떤 소득 재분배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사회사람수와 UA 플러스 U가 그거 할 때 이게 공리지인가? 가봐가 맞다. 그러고 나 이제 그거 알아냈어. 아까 하다가 내가 찾아본 거 아니고 찾아보려는데 아까 전에 뭐 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작은 걸로 모인다 할 때 작은 걸로 수렴된다. 맞아. 수렴이었어. 근데 왜 자꾸 합 어쩌는데 분명 합 어쩌고도 있던 것 같은데 수렴이 아니라 합 어쩌고라는 단어도 있던 것 같은데 그걸 까먹었어. 아무튼 수렴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효용 가능 관계를 UB에 대해서 정리하면 UB는 마이너스 2분의 1 UA 플러스 60이므로 효용 가능 경향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인 우하향의 직선이고 60의 절편을 가지. 사회생 함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의 우하향의 직선이다. 이 경우 사회생 극대화는 UA는 120. 사회생 극대화는 만나는 점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UA 플러스 60은
U 플러스 그러니까 UA 플러스 UB는 120이고 UA는 플러스 UB 마이너스 120 120 UB는 UB 120은 빼고 UB 근데 뭐 하는 거지? 60해설편을 가지고 또 U 플러스 얘기다. UB UB 플러스 잠깐만 UB 네. 이거는 UA UB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거 왜 사회 구성했다는 121 잠시 어떻게 조출됨? 아 나 지금 왜 이러지? 갑자기 순간 왜 이러지? 순간 UA 플러스 UP랑 UB는 이거랑 만나는 점 일단 UA가 120이야.
B가 9이고 120일 때 이상한데 이거? 잠깐만. B는 0이잖아. 0이랑 120 더하면 120이고. 아, 같아야 돼. 아, 근데 왜 이렇게 미치겠네 이거 진짜. 근데 그걸 떠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거 왜 갑자기 도저히 생각이 안 되냐? 이해가 안 돼. 지금.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왜 이거 가지고 쩔쩔매고 있냐? 나 왜 지금 이거 가지고 쩔쩔매고 있냐? 잠깐만. 이거 가지고 쩔쩔매지. 잠깐만. 이거 정리하면 효용하는 이면 우하형 식성이다. 그걸 수술했다면 그 일은 우하형 식성이다. 이거랑 이거랑 만나는 점은 UA 플러스 EUB가 UA 플러스 UB가 되는 점은 UA 120으로 하면 UA 플러스 UB가 120이 돼야 되니까 같은 거 UA 플러스 UB도 120인 거 구해라. 그런 점을 구해라. 빼. 그러면 0. UB는 0. UB가 0이면 UA는 120. 이제 120이 공점에서 이러지 뭐. 두 정도 반대로 바꿔봐. UA 플러스 EUB 마이너스 120은 U 플러스 BUB였다. 그러면 남기면 플러스 120은 이거였다. 식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하면 안 나오는 거지? 이거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사요새 함수가 120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 120일 때 이것도 120, 이것도 120이어야 된다.
그럼 UA 플러스 UA 플러스 난 U 플러스 0. 아무튼 대충 알 것 같긴 하다 이제. 감사하고 형 감사합니다. 소득 분배 정책을 실시한 사회세운수가 메인이면은 작은 걸로 수렴하니까 UA는 UP를 두 사람의 효용이 동일을 해야 낭비되는 것 없이 극대화 됩니다. 편하게 된가? 그러면 UA는 UP U 120인 그러면 3UA는 120이니까 UA는 40 B는 80 A 효용이 40만큼 감소 B는 20만큼 증가도 세우면 용사를 실시한다. 그러면은 사용성수에 대입하면은 얘가 UP는 이거니까 대입하면 마이너스 UA 플러스 60 곱하기 6P 대입하면 UP는 이거니까 나이를 곱하면 플러스 Y 함수를 A에 대해 미분한다면 공으로 마이너스 UA 나가면서 60 공림으로 A는 60이면 할 수 있다. 그러므로 A는 60이면 할 수 있다. A로 현관형에서는 30으로 계산한다. 그럼 이 경우에는 개인 A 회원은 그 20이 감소하고 B 회원은 10으로 증가하도록 소득제한 배치를 실시한다. 오케이 이제 알겠어. 이제 좀 이해했어. 자 물어볼 건 물어봐야지 이거 정확히. 대충 어때 이해했어. 그럼 녹화를 왜 킨 거냐.
뭐가 있는 거야? 소생변의 판정 기준. 개념의 필요성 개념. 진짜. 그냥 보상은 한 사회 상태에서 다른 사회 상태를 이용할 때 사회성의 증강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면 S라는 사회 상태에서 T라는 상태를 더하면 일부 계산 이득을 인지한 어쩌면 나머지 사람들은 발표하는 일반적이다. S라는 사회 상태에서 T라는 상태를 더하면 일부 개인 이득을 얻죠. 나머지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것이 일반적. 일부가 이득을 얻고 일부가 손해를 볼 때 사회성의 증강의 평가 예산은 이득과 손실의 비교가 불가피하다. 개인 간의 효용을 비교할 수 있어야 사회성의 증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개인 간의 효용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야, 정신 차려서 오늘 제정하기 1분에 끝나야 되지 않겠냐? 사원은 직접적으로 개인들 간의 효용 비교를 하지 않고 사회사의 변화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인감도장 받아야 된다. 어쩌고 해서 지금 심란해 죽겠네. 시간이 없는데. 받으러 갈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존다고 핑계대지 마라. 몇 배보는. 네가 졸음이 쏟아지는 건 정신력이 약해서야. 졸음이 쏟아지는데 계속 꾸벅꾸벅 조는 거는 지금 네가 오늘 제정을 끝내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지. 꾸벅꾸벅 조는 건 오늘 제정 끝내겠다 생각 없는 거지. 아까 그거에 대해서도 한참 헤맨 것도 물어보면 되는 거고. 파르토 기준은 한 사회한테 다른 사회한테 이동할 때 누구의 효용도 감소하지 않으면서 효용이 증가할 때 개선이라고 판단하는 거지. 파르토 기준에서는 아래 그리면서 효용 가는 경계 이거 보라. 내부 2점에서 우상방의 SD 구간으로 한 점을 이동한다면 두 사람의 효용이 모두 증가해서 한 명 증가 파르토 기준에 따른 개선. 나 RS 구간이나 개인의 우선 증가나 다른 개인의 우선 감소. 사회우선 증가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여건 떨어지고 여건 증가되니까. 올라가도 이건 X적으로 감소되는 겁니다. 근데 양쪽 다 증가되는. 대부분의 정부 정책은 일부 계층에는 계층에게 이익이 되나 다른 계층은 손해를 가져온다. 그럼 파레토 기준을 적용하면 명백히 사회성이 증가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칼도 기준, 칼도 힉스 기준. 칼도 기준이란 경제 상태 변화로 인해 이득을 얻는 사람의 이득이 크고 손해를 보는 사람의 손해의 크기보다 더 커서 손해를 보는 사람에게 잠재적으로 보상을 해주면서 남는 경우를 계산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칼도 기준에 효용 가는 경계 내부에서 효용 가는 경계 사이를 이동하는 것은 모두 계산으로 평가한다. 확실히 약을 좀 완벽히 나을 때까지는 또 병원 가서 계속 먹어야겠다. 내가 비염 때문에 환경이 이런데 여기 처박혀 있으니까 비염 때문에 계속 기침이 나는 거야. 계속 약을 많이 먹는 것도 안 좋지만 비염이 지금 단기간에 났을 거 아니면은 결국에는 계속 기침이 나니까 환경이 지금 막혀 있는 데서 있어. 환경이 계속 실내에 공기 좋은 곳에 못 가고 갇혀 있으니까 약을 먹어야 이런 것을 아주 못하고 갇혀 있으니까 이 비염 때문에 기침하는 거니까 약을 먹긴 먹어야겠다. 어느 정도 적응해서 완벽히 나섰다 할 때까지는 약을 먹어야 이게 기침이 좀 가라앉겠다. 칼도 기준이야. 경제 상태 변화로 인해 이득을 얻는 사람의 이득 크기는 손해를 보는 사람의 손해 크기보다 더 커서 손해를 보는 사람에게 잠재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또 남는 경우를 계산을 평가할 수 있다. 칼도 기준에 의하면 효용 가는 경계 내부에서 효용 가는 경계 이동하는 것을 모두 계산을 평가한다. 이렇게 되면은 원래는 파레토 기준으로는 이거는 계산이 아니라 누구 하나에 감소한 건데 대신에
나중에 보상을 하면 일로 올라가니까 잠재적으로 보상을 해주고도 남으면 상관없다. 그러면서 Y점을 이동한 다음 소득이 제한매수 두 개는 형이 모두 증가한다. 이동하는 걸 칼로 모두 계산을 하는 게 아니죠. 이 점에서 Y점으로 이동한 다음 이득으로 내가 보상을 합니다. 근데 X점에서 A형이 이점에 A 입장에서 보상을 하고 나왔을 때 여전히 이득은 사회적으로 볼 때 이 점에서 Y점을 계산으로 평가된다. 그러니까 꼭 실제로 보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잠재적으로 보상을 한다면 결국 계산이 되는 거면은 다 계산으로 본다. 그러니까 그런 보상을 했을 때 그런 잠재력이 있는 거지. 칼도 보상 기준과 힉스의 보상 기준. 칼도 기준과 힉스. 일반적으로 칼도의 보상 기준과 힉스의 보상 기준은 거의 같은 내용이고 칼도 힉스 기준이란다. 칼도 기준은 사회가 사람한테 이득을 얻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사람 잠재적으로 보상을 해주고도 남는 경우에 계산을 방대하고, 힉스 기준은 사회 상태 변실 손실을 보는 사람이 하여금 사회 상태 변화에 반대하게끔 매수할 수 없는 경우에 계산이라고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반대하게끔 매수할 수가 없다는 건 이득을 보는 사람이 그 매수 손실을 보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사람으로 매수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득을 본다는 거니까 이득을 보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잠재적으로 보상을 해주고도 이득이 남을 정도 이득이라는 거지. 서로 연결된다는 거지. 근데 예외적으로 1차 설명한다. 보상 비례치수. 소득의 한계 효용이 좀 체감하고 있어. 한계 효용이 하나 할 때 얻을 수 있는 효용이 한계적으로 체감하고 있어. A의 소득이 한계 효용 곡선이 있다고 하자. 개인 A의 소득이 1,000만 원이면 소득의 한계 효용의 하방 곡선이 하방 면적이 K의 총 효용을 나타낸다. 그러면서 소득의 한계 효용이 체감으로 A의 소득이 100만 원 증가할 때 효용의 증가분인 알파의 면적보다 소득이 100만 원 감소할 때 B의 면적이 높다. 즉 다른 사람한테 100만 바의 효용 증가 못하고 100만 지불할 때 효용 감소가 높다. 효용이 증가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포기할 때 보상해야 하는 금액보다 동일한 정도의 효용 감소를 모면하였을 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더 적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동일한 효용 증가물의 보상이 서로 다른 것으로 정 보상의 비례성을 금액이 더 적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동일한 효용이 증가하면 보상액이 서로 다른 것을 보상의 비대칭성이라고 한다. 보상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칼도의 보상 기준은 만족하지 않지만 힉스 기준은 만족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 화폐가 30이고 B의 소득 감소에 따른 효용 감소는 화폐액으로 50이라면 칼도 기준으로는 계산이라고 볼 수 없지. A의 소득 증가분이 100이고 감소분이 80이라면 개인 A가 사회 상태 가능하도록 개인 B가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80이면 A 상태가 개인 B가 매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힉스 기준에 따르면 계산이고 이건 좀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그 어떤 그 효용이 증가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포기할 때는 요 정도 보상해줘야 돼. 동일한 정도의 효용 감소를 모면했을 때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더 적음을 의미한다. 더 적은 게 아니라 더 큰 거 아닌가?
동일한 정도의 효용 감소를 모면하였을 때 모면하기 위해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더 크지 효용 감소가 더 큰데 보상해야 되는 건 알파만큼 하면 되죠. 베타가 훨씬 큰데 모면했을 때 지불할 수 있는 건 훨씬 크지 않나? 다른 사람은 또 100만 원 받을 때 효용 증가분보다 다른 110을 때 효용 감소가 더 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받을 때 효용 증가분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100만 원을 지불할 걸 모면하는 게 훨씬 그에 대한 대가가 훨씬 크지 않나? 이게 내 잘 이해가 안 가. 이것도 다시 질문해야 되겠다. 스키더브스키 기준 개념 스키더브스키 기준이란 S라는 상태에서 T라는 상태로 이동한 칼도 기준에 의하면 계산이고 T라는 상태에서 S라는 상태로 이동할 땐 칼도 기준에 의하여 계산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됐을 때 계산을 판결하는 것입니다. 즉 이는 칼도 기준을 이중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 것 않아야 돼. 포기하지 않고 그러지 말야 돼. 근데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그냥 그렇다고 막 주구장창 앉아서 그냥 아우아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건데 난 지금 포기만 안 한다고 앉아만 있지 지금 속도가 군뱅이 같단 말이야.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여기서 한 발을 더 나가야 포기하지 않는 거지. 이거는 사실 포기하는 거나 다를 바 없어. 아예 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건 사실 자해 스스로 그냥 자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스스로 괴롭히는 거나 마찬가지. 이건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 있는 거지. 5분만 그럼 딱 5분만 정확히 딱 쉬냐. 25분까지 숨을 좀 고른 다음에 25분부터 다시 바로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이번에 시작할 때는 속도를 확 내서 한번 제대로 해보자. 질문할 걸 싹 다 정리하고 그냥 질문할 거 있으면 다 별표 쳐서 질문할 거 정리해서 한 번에 질문하고 개념을 일단 빨리 보자. 보고 하루 만에 끝내기 풀면서 거기도 질문할 거 정리하고 빠르게 하자. 그 다음에 객관식 다 풀고 오늘 1분은 끝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벌써 5시. 이건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야. 그냥 능률 없이 앉아있는 거지. 그냥 포기하지 능률 없이 앉아있는 거. 정확히 5분만 딱 쉬고 진짜 미친 듯이 하는 거야. 미친 듯이가 안 되면 차라리 쉬는 거만 못해. 스키더브스키 기준 빵 한 거를 먹든지 이따 저녁 먹기 전까지. 오늘 저녁은 뭘 먹냐면 나 오늘 저녁은 그거 하려고 좀 쓰레기봉투 사야 되니까 그리고 내 생각에 인감도장을 내일 꼭 받아야 되는 거 아니면 그것 때문에 지금 심란해 죽겠는데 그러면 어차피 수요일 날은 저거 그 트레이닝 받아야 돼서 어차피 아침 운동을 얼마 많이니까 그러니까 조금 일찍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는 수요일 날 아침 청소하는 걸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아침 청소를 이번에 토요일 날 했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그럼 수요일 날 아침에 아침 운동 시간에 그때 인감도장 받으러 동사무소 갔다 와도 될 것 같은데 좀 일찍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시간을 뺄 수 있는 데가 그때밖에 없는데 내일 빼는 게 아니라 수요일 아침 운동 시간 전에 아침 운동 시간대 인감도량 받는 걸로 대체하면 이번 주는 하루만 딱 대체하면 될 것 같은데. 수요일 날 인감도량 꼭 내일 받아야 되는 거만 아니면 시간 뺄 수 있는 때가 일단 수요일 아침 운동 시간 대체 그거밖에 없어. 수요일 아침 운동 시간 대체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 그거 아니면 너무 심란해가지고 뺄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아 진짜 오늘도 1시간을 멍때리고 1시간을 꼬박꼬박 졸면서 하고 제발 토당토당 핑계 대지 마. 핑계대로 도망가자. 아, 정확히 딱 버텨라. 딱 버티면 되지. 빵이라도 먹었어. 지금 정확히 3분만 있다 시작하자. 네, 여기서 녹화를 끄고 쉬게 되면 다시 킬 때 1시간 지났을 것 같아서 끄지 못했어. 아, 스키더브스키이란 S라는 상태에서 이제 바로 시작해. T라는 상태로 이동은 칼도 기준에 의하면 계산이고 T라는 상태에서 S라는 상태로 이동할 때는 칼도 기준에 의하면 계산이 아닌 것이 판명되었을 때 계산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는 칼도 기준을 이중으로 적용한 것이다.
한 상태 효용 가능 경계 SS를 지었을 때 이 점에서 F점으로 이 점에서 F점으로 이동하는 것은 칼도인에 따르면 계산으로 평가된다. 여기서 어쨌든 효용 가능 경계는 일로 가도 나중에 보상해줘서 일로 오면 되니까. 그러나 S라는 상태에서 T라는 상태로 자원을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효용 가능 경계가 TT로 변화한다면 계산 여부는 불분명해진다. 그러니까 T라는 상태에서 일로 하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TT로 바뀌어버리면 효용 가능 경계가 그럼 계산인지는 또 모르게 되는 거지. 칼도이즈 리준을 정한 곡선 SS는 S에서 효용한 T는 T라는 사에서 효용한 칼도이즈 따라 S라는 상태 2점에서 F라는 상태 T라는 상태에서 F점에서 2점으로 가는 정도 계산을 평가한다. 만약 S라는 상태 차원점 간에서 효용 가능 경계 SS에서 T로 변환한다면 후생이 증강률 판단이 곤란하다. 칼도이즈 리준을 정해서 이와 같이 차원 제곱을 효용 가능 경계가 변화할 때 발생하는 상황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이거 또 정확하게 다시 좀 알아야 돼. 이것만 가져오는 데 아주 보상 원리에 대한 비판. 보상은 잠시적 보상을 가져갔을 뿐이며 실제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든 경제시의 선호의 강도가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동일하다. 실제로는 경제시와 합의 일환부터는 효용은 다 다르다. 시장 실패의 개념. 넓은 의미로 보면 거시와 간의 현상, 인플레이션, 실업, 국제수지 불안도 시장기와 균형에서 이탈한 것이면 시장 실패를 볼 수 있다. 시장기구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소득분배 공평성이 달성되지 못하는 미시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시장 실패를 시로 따른다.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 시장 실패가 정부 시장 개입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가 된다. 시장 실패의 발생 원인, 불안정 경제. 원자력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 일치하는 점을 생산이 이루어지고 항상 가격과 한계 비용이 일치한다. P는 M시다. 원자력 경제 시장에서 원자력 경제 시장에서의 공급 곡선은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의 한계 비용 곡선을 수평으로 합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자력 경제 시장에서는 시장 계획의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우선 경제 제1정리. 시장 구조 원자력 경제 항상 P는 MC는 파트너가 조건이 된다. 원자력 P는 MC가 성립하므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 독점일 때는 시장구조가 독점일 때는 P는 MC보다 작으므로 시장에 바뀌면 과거 생산이 이루어진다. 한계 수입보다 공급이 더 큰 과수 생산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생산하니까 가격은 이렇게 받고 여기서 결정돼야 되는데 이에 비해 시장구조가 독점일 때는 독점 기업은 MR은 MC인 점의 생산량을 결정하므로 그러니까 D가 MC일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P가 MC일 때 아니라 MR이 MC랑 만날 때에서 하니까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일 때 생산량을 결정하면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다.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다는 것 시장계의 생산량 사회적인 체력성보다 과소함을 의미한다. 독점은 피약성은 크므로 파트너스에 충족되지 않는다. 독점을 한 과거 생산에 의한 후생 손실은 그림 A 면적으로 측정된다. 이를 후생삼각형 하버그의 삼각형이라고 한다. 비용치 항상 자본주의 비분할성들은 규모균도 우하향한다. 비분할성이란 발전소는 그같이 생산설비 작은 단위로 나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시장 수요가 공존하는 구간에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 결국 한 개만 던져 자연 독점이 발생한다. A씨 곡선이 우하한 구간에서는 MC 곡선이 A 곡선의 하방에 위치한다. 정부 규제가 없다면 자연 독점은 MR은 MC가 성립하는 QM만큼의 자를 생산하고, 나중에 이제 정확히 원리를 봐야지. MR은 MC가 성립하는 QM만큼의 자를 생산하고 가격은 PM으로 설정할 것이다. 그럼 자연 독점의 경우에 시장거래에서는 생산량이 사회적인 최적 수준이 QC에 미달하게 된다. MC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는 미달하게 된다. 시장 실패. 불확실성. 자원배분 효율성에 대해 논의할 때 통상적으로는 완전 정보를 가져간다. 현실에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 일방적이다. 불확실성이란 앞으로 어떤 상황이 알 수 없는 불확실성에서도 각 개인은 확실성에서 마찬가지로 조건부 상품과 항해 대출 성격이 일차적으로 기대형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조건부 상품이나 상황에 따라 내용 크고 큰게다. 월드컵 신권이라 예약관리 실패하면 부채를 주는 상품. 기업 기간 중 암에 걸리면 1억을 주는 상품. 가입 기간. 불확실성이 존재하더라도 완전한 조건부 상품 시장이 존재한다면 경쟁시장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현실에서는 완전한 조건부 상품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완전한 조건부 시장, 모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완전한 보험 시장. 그러므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보의 비대칭성. 현실에서 완전한 조건부 상품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 중요한 이유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들 수 있다. 완전한 보험 시장이란 모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시장이 말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거래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정보 수준이 다른 경우를 말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시장 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외부성이란 이 단어에서 할 거지만 시장의 가격을 통하지 않고 자율성 회귀에 참가하지 않은 제3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성을 발생시키는 당사자는 외부성 유발에 대해 어떤 가격심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 외부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부성 발생 시장의 가격은 사회적인 최적 수준을 초과하거나 사회적 미달한 형태를 발생한다. 물질 배출하다 오염물질에 따른 외부 한계 비용은 자신의 생산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율 생산이 과다하게 이루어진다. 공공재는 소비에서 비경합성 비효율 존재하는 그래서 개인도 자유롭게 사용하니까 이가 부당하지 않고 시장의 가격에 의해서는 최적 생산이 이루어질 수 없다.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시장 실패해서 어디 총 그래서 6가지가 있다. 불안정 경쟁 있고 비용 채권 산업 있고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때 비분할성. 불확실성 있고 정보의 비대칭성 있고 외부성 있고 공공재가 있다.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개요. 전통적인 경제론과 정보. 전통적인 이론에서는 대부분 완전 정보를 가정하고 경제 형사를 분석하는 현실에서는 정보가 불완전한 것이 일반적. 정보 획득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 시장거래 규모가 축소되거나 시장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완전 정보를 가정하고 있는 전통적인 이론으로 분석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 다수 존재한다. 정보경제학. 정보경제학은 경제주체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상들을 분석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이다. 정보경제학은 70년대 이후에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분야이다. 최근 들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정보경제학에서는 주로 다음의 3가지에 대해 분석한다. 정보경제학. 정보의 비대칭성이 시장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를 해결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반응을 정보는 정보나 문제에 대응하여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비대칭성 정보의 상황, 정보의 비대칭성의 개념. 정보 비대칭성의 개념.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 정보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은 감춰진 특성과 감춰진 행동의 상황을 감춰진 특성의 상황. 거래 당사자 중에서 일방이 상대방의 특성 혹은 거래되는 제품질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거래 당사자 사이의 정보 수준의 차이가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중고차 시장에서는 이거 문제가 많지만 판매자가 구매자보다 중고차 품질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으며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는 보험 회사보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더 잘 알고 있다. 감춰진 특성의 상황에서는 역선택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감춰진 행동의 상황.
감추어진 행동은 행동의 상황. 감추어진 행동의 상황이란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방의 행동을 상대방이 관찰할 수 없거나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말한다. 화재보험 가입 이후에 보험가입자가 화재 예방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이나 보험이 있으니까. 자동차 보험 가입 후에 운전을 그 이전보다 지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보험이 있으니까. 감추어진 행동의 상황에서는 도덕적 해이와 주인 대리 문제가 발생한다. 감추어진 특성에서는 역선택이 있고 어떤 정보를 숨기고 있고 일부만 제공하니까 나는 잘 선택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나쁜 걸 선택하게 되는 그런 얘가 사기 맞는 거죠. 아무튼 그다음에 감추어진 행동은 또 이쪽에서 이쪽 상황을 모르니까 서로 계약을 체결해 놓고 행동은 내 멋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행동을 정상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래를 했던 얘는 행동을 개판으로 하는 거지. 도덕적 행위와 주인 대리 문제가 있고 감추어진 특성의 역선택, 감추의 특징에서 정보 수준이 낮은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진 현상을 낮은 품질의 제어하고 현실에서 역선택은 중고차 시장, 보험 시장, 금융 시장에 다양한 경우에 발생하고 있는데 가까이 대해 살펴보려 한다. 역선택의 사례. 중고차 시장에서 역선택은 거래는 품문제일 때 이거 중고차가 뭐 유명한 거지. 절반씩인데 판매자 다음 것이 주어져 있다. 구매자는 각각 절반씩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다고 가정하죠. 판매자, 구매자 모두 자동차 품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 좋은 건 4,500만 선에서 나쁜 문제는 200. 그러나 제가 절반씩 준줄 알고 있으면 평균적인 품질은 350만 원 지불하고 350만 원 평균적인 금액으로 구매자가 이민차에 대해 350만 원 지불하는 데 비해 좋은 품질의 자동차를 가진 판매자는 최소한 400만 원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므로 자동차를 중고차 시장에서 회수하게 될 것이다. 좋은 품질의 중고차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면 정보가 부족한 구매자, 그러니까 서로 간에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 가격대가 안 맞으면은 좋은 품질을 가진 거는 이제 다른 데다 팔려고 회수하게 되겠지. 그리고 보면 그럼 나쁜 품질의 자동차만 남게 되겠지. 중고차는 구입하게 될 가능성이 오히려 증가하게 된 역선택이 발생합니다. 보험시장에서 역선택 개념. 보험회사에서 평균적인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보험료를 책정하면 사고 위험이 높은 그룹이 주로 보험에 가입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사용성 10명 중 암 발생 확률이 높은 그룹이 6명, 낮은 그룹 4명이라고 하죠. 이때 만약에 높은 그룹과 0.2, 0.1이면 암에 걸린 편마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죠. 보험회사 특정인 연령층 알수 있다면 암 발생 확률이 높은 그룹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낮은 그룹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보험료를 책정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이 뭐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평균을 내가지고 평균 보험료를 160만 원을 책정하게 돼. 근데 160만 원을 책정하게 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낮은 사람은 자기가 100만 원만 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아니까 내 160만 원 너무 비싸다 생각하면은 이런 사람들 이제 보험 가입 시장에서 떨어져 나갈 거고 보험 가입을 안 할 거고 암 발생 확률이 높은 사람은 자기가 지불할 200만 원보다 160만 원이 싸니까 암 발생 확률이 높은 그룹만 암보험에 가입하면 오히려 보험회사는 오히려 손해가 되지. 그럼 죄다 보상해줘야 되니까 역선택이 발생한다. 금융시장에서 역선택. 금융기관이 대출 이자를 인상하면 위험이 높은 사업에 투자하기 자금 차별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투자는 기업이 위험이 높은 투자할수록 기대 수익도 큰 경향이 있다. 은행이 대출을 인상하면 이자 수익도 높지만 위험이 높은 투자에 투자한 사람만 대출하는 경향이 발생. 예를 들어 이자율이 10%면 수익률이 12%는 안전한 수익과 수익률 50%는 위험한 사업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모두 대출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치 어차피 다 상관없으니까 대출 이자율이 15% 상승하면 수익률이 12%면 이자율이 15%면 그러니까 수익이 나봤자 이자로 다 나가니까 안전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여기에 이제 대출을 안 받지. 근데 수익률이 50%지만 되게 위험한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자율 15% 내도 만약 이득이 나면 남으니까 이런 사람들만 남아서 대출을 하겠지. 그러니까 은행은 위험 부담 리스크가 높은 사람만 대출을 하러 오는 거죠. 은행도 그럼 돈을 못 받을 확률이 높아지. 현상이 역선택이 발생한다. 역선택의 해결 방안은 선별. 선별은 정보를 갖지 못한 층에서 불충분하지만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특성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나이가 26세 미만의 사람들이 높은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 생명보험 가입 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니까 자동차 보험회사가 나이가 26세 미만인
뭔가 지멋대로 행동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 높은 보험료를 아예 책정해 버리는 것. 이걸 아까 암으로 하자면 그럼 암에 보통 걸릴 확률이 높은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던가 평소 건강이 암에 안 좋았던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한테 차별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만 일로 오는 현상을 막을 수 있겠지. 또 생명보험 가입 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해서 반드시 그 정보를 가져오도록 하는 거. 그런 게 선별을 해당한다. 자기 선택 장치, 정보 수준이 낮은 층의 거래시장의 상대방 스스로 자신의 특성을 드러내도록 만드는 장치를 자기 선택 장치. 예를 들면 생명보험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각종 특약을 통해 보험 가입자가 자기 선택을 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특성을 드러내도록 하는 각종 특약을 통해서 보험 가입자 스스로 자기 정보를 제공하게 함으로 될 수 있다. 근데 나는 잘 모르니까 어떤 특약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신호발송이라는 정보를 갖고 있는 측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알려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높은 교육을 받는 것, 상당 기간 무상수를 보증하는 품질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높은 교육을 받아서 스펙을 올려가지고 나라는 사람을 일부러 드러내주는 것, 나를 고용하려는 사람들한테 그런 거나 또 상당 기간 무상수를 보증하는 품질 보증서라서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은 이 정도이다라고 신호를 발송하는 것. 그래서 드러내서 오히려 경쟁력을 갖추는 거지. 방어적인 사람들을 선별하려는 사람들한테 신호 발생 사례다. 이때 여기서 정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냐? 강제 집행. 강제 집행은 정부가 모든 당사자들 강제적으로 거래에 참가하도록 이렇게 이탈하지 말고 강제로 만드는 거지. 그다음 강제 집행에 의료보험, 국민연금 누구나 가입해야 되고 의료보험도 누구나 가입해야 되니까. 근데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를 줄 수 있다. 책임보험. 그러니까 잘 필요 없다고 가입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가입하야 돼. 정부가 강제로 모든 차량에 대해서 가한다는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사람만 역선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나 대신 저위험의 고위험명에게 일종의 보조금을 주게 되는 거지. 왜냐면 얘는 무리해서 돈을 안 내도 되는데 더 낸 거고 얘는 오히려 보험료를 자기가 생각보다 적게 내는 거니까 얘가 낸 그러면 보험료가 저위험한테보다 높은 사고 위험이네. 그러니까 결국 보험료를 많이 타갈 텐데 그러면 저위험군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보험료를 더 내면서 이 돈이 사고 난 애들한테 흘러 들어가는 일종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지. 강제로 하게 되면. 어차피 저 위험률인 사람들은 어차피 사고가 많이 안 나서 보험금을 타는 빈도가 적을 테니까. 어차피 저 위험군인 사람들, 자기네들 보험료 자체를 타가는 빈도가 워낙 낮으니까. 돈은 안 받고 돈만 잔뜩 내주는 거나 마찬가지. 강제로 한다. 정부 정책. 기본적으로 역선택 문제는 거래 당사자들 간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정부는 정보 흐름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는데 이를 정부 정책이라고 한다. 허위 과정 광고의 규제, 표준 설정, 성능 표시 의무화, 정보 공시 의무화, 기업의 재무제표 공시 의무화 등은 모두 정부 정책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이런 성능 표시 의무화 이런 걸 통해서 또 강제로 정보를 발송하도록 그러니까 일종의 신호 발송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신호 발송을 다 하도록 하는 거지. 재무제표 공시 의무화. 그래서 기업의 재무제표 공시 또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보고할 수 있는 거고. 평판과 표준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제약 품질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고품질의 제어를 판매하는 판매자가 사실은 항상 고품질의 제어만을 판매한다는 걸 소비자에게 확신시켜 소비자로부터 그 사실을 널리 인정받으면서 역선택의 해소가 가능하다. 평판을 통한 역선택을 해소하는 예로는 가격은 비싸지만 고품질의 한우 고기만을 사용하는 음식점, 항상 진품만을 취급하는 고서점 등이 있다. 그래서 뭐 명품점도 뭔가 그치 뭐 백화점 이런 데도 품질이 보증돼 있다. 뭐 가치가 보증돼 있다 하는 그런 평판에서 이런 명품이나 특히 백화점 같은 경우 평판이 떨어지면 완전히 나락가게 되는 게 평판 관리가 중요한 게 거의 평판으로 먹고 산다니까. 표준화를 통해 역선택을 해서는 예로는 체인화된 각종 음식점,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항상 바뀌지 않는 기준, 그러니까 체인화된 각종 음식점 이 전국에 어딜 가더라도 그 음식점 이름을 달고 있으면 그래도 암만 못하더라도 딱 일정한 기준 딱 그 거기까진 그래도 최소 간다 하는 게 있으니까 보장돼 있으니까
맥도날드나 버거킹, 롯데리아나 일단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아주 잘하는 곳이 있긴 하더라도 아무튼 버거킹, 롯데리아나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거의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기본적인 기준선에서는 최소 너니까. 롯데리아 가는데 롯데리아 버거가 없진 않으니까. 롯데리아 가서 우리가 기대하는 최소 기준선 거기에서 놀긴 하니까. 신용할당, 그다음에 은행이 대출 이자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면 대출자리에서 채무비율이 높은 사람만 점점 높아지는 선택이 발생한다. 아까 본 거죠. 그럼 대부 자금 시장에서 대부 자금에 대한 초과 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대출 이자를 인상하지 않고 주어진 자금을 심사를 통해 기업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를 신용할당이라고 한다. 신용할당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은 위험도에 따라 대출 이자를 다르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율을 일정 수준으로 딱 정해놓은 다음에 위험도가 높은 차입대에 대해서 대출을 거부하는 거야. 아예. 그러니까 심사를 해서 그러니까 위험도에 따라서 대출 이자를 다르게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자율은 일정하게 해도 돼. 위험도가 높은 차입자는 대출 그냥 거부해버리는 거야. 이자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여전히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도 이자율이 일정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전히 그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은 어렵다. 일정 수준을 상수하면 위험이 높여에 따라서 자금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은행 균형이 낮은 이자율 수준에서 신용할당을 한다. 여기서 하게 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함에도 낮은 이자율 수준에서 신용할당한다. D가 S가 공급에 맞지. 수요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이자율에서 신용할당한다. 그래서 딱 공급을 여기까지만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위험 있는 애들은 다 쳐내고 여기까지만 공급을 하는 거야. 도덕적 해이. 어찌 고통스럽지 않을까 나 진짜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즐거운 거지. 할 수 있다는 게 어디냐? 할 수 있다는 게 어디냐? 야, 오늘 저녁은 좀 간단하게 먹고 간단하게. 빠르게 공부하고 쉬면서 도덕적 해이 개념, 도덕적 해이는 감추어진 행동의 상황에서 어떤 계약이를 이후에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이면 도덕적 해이는 보험시장을 위한 금융시장에 발생하는데 이건 아까 감추어진 행동이죠. 보험시장에서 도덕적 해이 개념, 보험과 미래 보험값의 태도가 바뀌어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현상이면 보험과 미효의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지면 보험회사의 손실 발생을 장기적으로 법령 상승 사례 화재보험, 보험과 미주에는 화재 예방을 위해 최선을 노력하지만 일단 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왜냐면 보험 가입 전에 지가 다 화재 나면 부담해야 되니까 화재 안 나려고 막 최선을 다하지만 화재보험 가입하고 나면 여기서 보상을 다 해주니까 정도를 일단 편히 감사한다. 가입하면 예방 노력을 게을리한 현상이 발생한다. 의료보험에 가입한 이전엔 병원을 별로 이용하지 않았으나 의료보험에 가입한 이후에는 병원 이용에 따른 한계 비용이 낮아진다. 그럼 보험에 가입한 그 이전보다 병원을 찾는 공동보험 제도. 그래서 화재보험 일부만 하거나 병원비 일정만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지가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열심히 하게 된다. 이총 제도 화재 손실하고 병원비 중
일정인 본인보다 일정 초과는 그냥 보상해주는 일정까지는 지가 본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열심히 행동을 할 거고 보험을 가입했어도 화재가 났을 때는 뭐 화재가 꼴랑 여기만 태울지 전부 태울지 모르는 거니까 일단 났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 화재 났을 때 일정만 했으면 보험금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받더라 하더라도 나머지는 지가 부담해야 되니까 열심히 관리하겠지. 금융시장에서 도덕적 해이 개념 자금을 차입한 이후에 보다 위험이 높은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 현상을 말한다. 자금을 차입한 이후에는 보다 위험이 높은 돈을 빌렸으니까. 설명 파산 확률 50% 고점 투자에 H 수익률 30% 파산 투자엔 L 수익률은 10% 주어있다네. 은행에서 1000만원 차입 투자할 경우 의자치 기대수익 다음 같이 150만원 해직 등급 차 밀려는 기대수익이 더 높은 이가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높아져 금융의 원금 회사 요구는 높아져. 근데 일단 돈을 빌려놓고 나면 나 처음에 이거 하려고 하겠다고 막 꼬셔가지고 빌린 다음에는 지가 이거 투자하는 거 몰래. 됐다 파산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돈은 어쨌든 일단 들어왔으니까 수준이. 그런 행동이 늘어나게 된다. 이거 해결 방안은 담보. 대출할 때 그냥 돈 빌려주는 게 아니라 담보를 설정하면 파산 시에 그 담보 어쨌든 은행에 넘어가 버리니까 차입자가 손해를 봐. 자기가 이거 빌려놓고 여기에 투자 안 하고 그래도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겠지 담보. 또 감시하는 거야. 주기적으로 감시하면은 뭐 이사 혹은 감사를 파견하는 이사나 혹은 감사 가서 제대로 투자를 하고 있나 살펴보는 게 있고 아니면 회계 장부를 계속 꾸준히 살펴봐가지고 투자 흐름이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주기적으로 감시하던가 이렇게 할 수 있지. 감사를 해서. 노동시장에서 도덕적 해이 개념. 노동시장의 도덕적이란 직장에 취업을 일단 직장에 취업하기 전까지는 막 간절하게 하다가 취업이 일단 되고 나서 정직하게 되고 나서부터 직무를 태만하게 하는 형상. 기업은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성실한지 여부를 모르고 있으나 각 개인들은 자기가 얼마나 성실한지 다 알고 있지. 내가 모르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럴 때 저마다 다 취업하러 오는 놈들은 지가 어떤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지는 100% 성실하다고 어필하니까 기업은 헷갈리지. 이때 직원들의 고정된 임금을 지급하면 취업을 한 이후에는 근무를 태만하게 해도 고정된 임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일을 안 하고 농땡이 피려고 하겠지. 해결 방안 승진제도. 이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승진해서 더 혜택을 누리게끔 하면은 열심히 하겠지. 또 포상과 징계. 성과를 지어 직무를 태만해지는 데는 감봉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하는 게 있고 효율성 임금. 평소에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계속해서 그 직장에서 퇴출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지.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이런 것처럼 삼성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삼성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높은 임금이나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많이 주면 여기서 들어가서 퇴출 안 되려고 열심히 일하겠지. 이런 것들이 있다. 주인 대리인 문제. 개념 및 발생 원인 개념. 주인 대리인 문제. 감춘 행동 문제가 된 상황에서 주인의 입장, 차선의 입장에서 볼 때 대리인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현상을 말한다. 주인 대리인 이거 알려. 발생 원인. 주인 대리인 문제가 발생 기본적인 원인 대리인 주인의 목적이다. 예를 들면 이 회사의 주인은 주주가 있어. 근데 주주가 보통 경영자를 고용해서 회사 경영은 경영자가 한단 말이야. 주주는 이제 배당을 받던지 여러 가지 양껏 만드는 거. 회사의 어떤 전반적인 경영이 경영자 하게 되는데 경영자는 월급을 받는 입장이란 말이야. 임원이거든 이 암만 대표 사장이다 뭐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회사의 사장이라도 어쨌든 단순한 CEO 경영자 그러니까 CEO라도 경영자면은 결국에는 이 회사의 주인이 아니라 회사에 아무튼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주주가 그냥 경영하라고 맡긴 경영자일 뿐이니까 사실은 자기가 경영을 엄청 잘해서 회사가 막 잘 돌아가더라도 이 사람은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야. 이 사람도 자기가 명함 자체는 회사의 CEO지만 월급쟁이란 말이야. 이거 회사가 커져서 생기는 이득은 다 주주가 가져가는 거지.
자기 주식 가치가 높아지니까. 아무튼 이 회사가 커졌을 때 이 대표적인 이득은 다 주주가 가져가는 거지. 회사의 CEO라도 CEO가 근데 정확한지 뭔지 또 봐야 되지만 경영자는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냥 회사 안 망하기만 해서 월급만 받으면 되는 거지. 열심히 해서 회사를 키워봤자 자기 월급이 뭐 주주가 안 올려주면 그대로니까. 경영자에게 고정된 보수를 지급할 때는 경영자는 자신의 보유가 이윤의 크기와 환기가 없으므로 주인의 목적인 이윤 극대화보다는 매출액을 극대화하거나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의사결정. 매출액을 이제 극대화하면 자신의 능력을 어필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식을 해도. 그러니까 주주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단순 매출액만 늘려서 이거에 따른 비용이 늘어나도록 매출액만 늘려가지고 자기의 그런 자기의 그러니까 스펙만 올리던가 아니면 자신의 어떤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만 의사결정을 내리지. 회사에 어떻게 되든. 설령 회사가 망하더라도 자기는 그 스펙 가지고 이직할 때 훨씬 좋은 데로 갈 수 있으니까. 해결 방안 유인설. 대리인 주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행동하는 것이 대리인 자신에도 유리하도록 보수 체계를 설계하는 것을 예를 들면 성과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이 사람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은 퍼센트로 챙겨준다든지.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 벌어가니까. 방금 외웠죠. 보수 성과 연계되라는 방법. 주식 옵션이나 변호사에 대한 보수를 성공 여부하고 연결시키는 방법들이 그 성공 보수처럼. 성과급, 뭐 인센티브 이런 거. 그리고 고정급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공사 현장에서 도급제 등도 유인설계 사례를 볼 수 있다. 시장 실패와 정부의 역할. 정부 개입의 근거. 불안정 경영, 불확실성, 외부성, 공제 등 자원 배분에 왜곡을 초래하는 요인들이 존재하며 시장의 가격 기회에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한 시장 실패 현상이 발생한다. 시장 실패로 인하여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면 효율성의 측면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 자원 배분이 효율적인 경우에도 여전히 공평성과 경제 안정화 측면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은 필요하다. 정부 실패의 가능성.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조세를 부거나 각종 규제를 도입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 개입이 민간 부문의 의사결정을 왜곡시켜 오히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하하는 경우를 정부의 실패라고 한다. 정부 실패의 가능성이 있으면 정부 시장 개입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정부 실패 발생은 정부의 불안정성, 민간 현실 실패, 불안정 정부 아이가 사회적 과잉 들어가지만 정부도 마찬가지로 불안정부에서 특정한 양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제한된 정보만 갖고 있는 경우 정부 개입을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민간 부문 반응의 변화, 파생성의 변화, 시장 영향 전향할 가능성이 있다. 예전하고 행동 변화시켜버린다. 전혀 다른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번에 민생 쿠폰처럼 시장을 살리려고 민생 쿠폰을 줬던 이거 가지고 해외여행 가는데 쓴다든지 그래서 해외여행 이거 가지고 해외여행 못 가게 만들었는데 아무튼 돈을 미리 줄 걸 알고 아예 이걸 들고 해외여행 갈 계획을 세워버린다든지 시장에다 쓰라고 줘. 이러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호텔 경제 호텔 경제 아무튼 시차가 그것도 되게 웃기긴 해. 호텔 경제가 뭐 정치를 떠나서 내 생각에는 이게 돈이 똑같은 돈이 돌면은 결국 같은 거라는데 아니 돌면 여기에 대해서 부가가치라는 것도 발생하고 그래서 부가가치 잡은 것도 여러 가지 돌면서 예를 들면 1,000원이라는 돈이 일로 1,000원 가고 해서 돌면 똑같은 1,000원이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도는 동안 기간이 또 생기니까 기간에 따른 이자 비용처럼 어떤 현재 가치 그 현재 가치라고 하잖아. 기간에 따른 그런 인플레이션이나 화폐 가치가 달라지는 거고 그럼 1,000원이 뭐 한 1년 동안 한 바퀴 돌아서 왔을 때는 이 같은 1,000원이 아니라 1,100원의 가치를 가져야 되는 거. 또 그냥 그대로 1,000원이면 오히려 낮아져서 900원의 가치를 내고 화폐 가치가. 그래서 화폐 가치가 그대로 1,000원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1,000원이라는 화폐는 1,000원이라는 절대적인 게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어떤 물건 간의 교환 비율을 표시하는 일종의 단위에 불과하니까 이게 1,000원이라는 지폐가 한 바퀴 돈다고 똑같은 1,000원이 아닌데
그렇게 돈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1,000원이 가면 또 여러 가지 아까 말한 것처럼 부가가치도 그렇고 무수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또 이게 어떻게 변화되고 뭐 원재료라던가 그걸로 빠질 수도 있고 인건비로 빠지고 해서 그 1,000원들이 한 바퀴 돌았을 때는 그 1,000원이 똑같은 1,000원이 아닌데 그걸 그렇게 단순하게 1,000원이라는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유치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1,000원이라는 이 지폐가 한 바퀴 돌면 똑같은 1,000원이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건 뭐 정치를 떠나서 그냥 사실 경쟁 논리 자체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반대하는 게 사실 좀 이상하긴 하지. 그래도 뭐 잘되면 나뭐알 수는 없는데 그냥 이거만 자체 호텔 경제만 보면 이상하다는 거지. 정치를 떠나서 나야 뭐 어느 편도 아니니까 정치를 떠나서 이건 이상하다는 거지 논리가. 이상하다는 논리. 만약 시차가 가변적이라면 정부 정책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정책 과정에 그래서 나는 이번에 맞아 그 아직 신청 안 했는데 뭐지 그건 또 기간이 이번에 짧아서 10월 말까지 신청해야 되니까 빨리 신청해가지고 이제 이번 2차 지불하는 거 그 10만 원 그것도 빨리 받아야지. 아 요새 식비 딸려가지고 힘들어 죽겠네. 맞아 그거 받아서 식비로 채워야지. 아무튼 나야 뭐 돈 주면 야 감사히 써야지. 그거 세금이라고 안 쓸 이유가 없지. 그거 내가 뭐 먹고 살게 해주면 고마운 거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아주 열악한 우리 시민들은 돈 주면야 뭐 감사한 거 아니겠나. 감사. 웃겨 죽겠네. 어떤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주고받기식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첨가들이 이해관계가 조정될 수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 경제적 효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주고받기식 이해조정 과정을 거쳐 정책이 수립되거나 집행되는 것이 관찰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다 정치인 욕하는 게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들 욕하는 게 막 그런 거야. 근데 나는 정치 관심 없으니까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정치 좀 신경 쓸 겨를이 없으니까 일단 현실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 하여튼 나만 안 건드리면 돼. 나만 안 건드리면 관료야 수립 집행되고 있다. 관료들이 정책 수행 과정에서 공익 극대화보다는 예산 극대화 혹은 자신들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면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비효율적인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나만 안 건드리면 지금은 나중에는 모르지만 지금은 나만 안 건드리면 돼. 나만 안 건드. 내가 이거 하는 것만 안 건드리면 뭐 뭐를 어떻게 하든 난 상관없어. 나만 건드. 나만 건드리면 뭐 내가 신경을 쓸 겨를도 없- 신경 쓸 겨를 신경 쓸 신경 써 신경 쓸 겨를 시대 추구 단체가 정부의 특정한 조치로부터 이득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사료는 기업들이 독과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에 로비를 하거나 각종 단체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 시행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관료들이 자신들의 복잡한 규정을 만들거나 자신이 속한 부서의 예산 확대를 통해 권한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도 일종의 지대추구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참 지대합니다. 레드테이프는 10년 연구에서 일을 처리할 때 지정된 규정 중에는 노끈에서 유래된 용어로 업무 처리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절차 규정을 말한다. 이거 레드테이프 빨간 리본으로 묶었나 보지. 현대 와서 레드테이프는 관료적 형식주의에서 비롯된 비능률성을 지칭하는 의미로 그러니까 이 어떤 형식에 얽매여서 못하게 되는 거야. 관료들이 각종 절차를 일부러 까다롭게 만드는 거야. 막 그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그래서 업무 처리를 지연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은 그래서 빨리빨리 처리되지 못하게 해가지고 자신들의 그 사이에 자신들의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레드테이프는 관료들이 지대추구 행위를 인해 그 관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신들의 복잡한 해서 자신들의 권한이나 이득을 확대하려고 하는 게 지대추구 행위인데 이걸 지대추구 행위를 하려고 그런 각종 절차를 일부러 까다롭게 만들어서 왜냐면 이런 게 빨리빨리 시스템적으로 처리되면 자신들이 그 사이에 파고들어서 이득을 얻을 게 없어지니까 그게 원래 똑바로 일하는 건데도 가끔 그러니까 전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의 관료들이겠지요. 놀라지. 일부의 관료들이 일부러 각종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서 시스템이 제대로 못 들어가게 만들고 그 사이를 파고들어서 자신들의 이득을 얻으려고 추구하는 그런 지대 추구 행위를 하는 그런 것들이 레드테이프다.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고이면 썩게 되고 어느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흘러가야 될 시스템이 어느 한 군데 계속 삐걱거려서 막히게 되면 결국엔 다 망하는 거지.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넘어가고 계속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이 올바로 잡혀야지 항상
시스템이 암만 이득을 얻고 싶어도 시스템을 붕괴시키면 그걸 회복하려면 또 오래 걸리니까. 포획 이론, 시장 실패를 그러니까 해먹어도 적당히 해먹으면 문제가 없는데 해먹어도 이게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만 그냥 적당히 해먹으면 뭐 다 그럴 줄 아니까 그냥 눈 감아주고 할 텐데 세상 살아가는 게 여기서 선을 넘어서 더 헤쳐먹으려고 하다가 그 황금알을 닫는 거위 배가르는 것처럼 그냥 자신 포함해서 싹 다 죽게 만드는 게 그런 게 문제인 거지 사실은. 사람들이라고 다 청렴하게 사는 거 기대도 안 해. 사람들은 어차피 사람들은 반드시 청렴하게만 살라고 자기들도 안 그러니까 기대도 안 해 어차피. 어, 너도 나도 다 그냥 살게 적당히만 해먹으라 이건데 그것도 못 해가지고 적당히 해먹는 게 그게 어렵나? 적당히 해먹는 게 아니라 자꾸 선을 넘게 된단 말이야. 시장 실패로 인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초래되면 정부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시행한다. 스티글러는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규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규제를 받는 기관이나 집단에 포획되어 오히려 그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어, 이를 포획이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공공의 이익을 하는 데서 규제를 받는 기관이나 집단에 오히려 포획돼가지고 이 규제를 도입할 때 오히려 그 규제를 받아야 되는 기관이나 집단에 오히려 사로잡혀가지고 아까 말한 뭐 어디 단체라던가 기관에 그 기관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띈 분야에서 정부는 이 집단이 그럴듯한 주장에 넘어가게 돼서 이 집단은 그런 고도의 전문성을 띈 그런 전문성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테니까 거기에 그럴듯한 주장을 넘어가야 돼서 그들이 의도하는 규제를 도입하기 쉽기 때문이다. 로비와 같은 지대 주경이 규제 포획을 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규제를 갖다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 건데 그 규제가 오히려 그 규제를 받는 사람 그런 단체들을 도와주는 꼴이 돼버린 거야. 얘네가 교묘하게 설득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이 지금 계속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부가 처음 규제를 도입하려는 의도는 우리 모두 다 잘 살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특정하게 그러니까 특별 이익을 얻는 그런 집단을 견제하기 위해서 규제를 도입하는데 여기서 얘네들이 이걸 바로 알아차리고 정부를 설득하든지 꼬드겨서 이 규제의 방향성을 살짝 바꾸는 거야. 이게 자신들한테 유리하도록 흘러가면 정부 입장에서 규제를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얘네가 더 크도록 도와주는 거지. 그러면 공공의 이익은 오히려 더 적어지고 살기 힘들어지겠지. 규제 포획이 이루어지면 공공의 이익보다 특정의 우선시되면 경제 전체를 볼 때 오히려 순손실이 발생해야 된다. 로비아트지 이런 규제는 정부 실패가 발생한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차선의 이론 개념 차선의 이론이란 자원배분의 파트너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중에서 더 많이 혈전을 충족시켜서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이론이다. 립시와 랭카스터에 의해 제시했다. 설명 이거에서 좀 전에 현재 일단 증가하는 것이 아니니까 일부러 케이크 중에서 일부에 추가로 적어낸다.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못한다고 해서 바로 다음 거 가장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개 이득을 보는 게 최선이야. 근데 10개 이득은 못 본다고 해서 그러면 한 개 빼고 9개만 이득 보는 게 그 다음으로 좋은 거냐? 그러면 그건 아니고 꼭 9개, 10개 대신해서 꼭 9개만 이득 본다고 해서 그게 그 다음 제일 좋은 건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한 개의 오류가 발생되는 순간 이 전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제 자원 배분이 좋네요. 요즘 사실 최선의 대부분이 들어주고 있다. 여기 2점에서의 서로 딱 정확하게 파리토 효율적인 거지. 이 바깥쪽 영역에서는 생산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모든 파리토에서는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때 생산은 A점에서 제어를 생산한다. 사회후생의 크기는 SIC 1이지만 생산 가능 곡선 가능 내부의 점에서 이루어지면 사회후생의 크기는 이거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가장 그 사회적인 최소한 자연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지금 사회적 후세 감수랑 PPC 요거랑 서로 만나가지고 이게 가장 최선점이라고 해서 그러면 요 PPC만큼 여기서 무조건 다 생산하면 다 효율적이냐 그럼 그건 아니고 A점에서 하면 오히려 사회성이 감소돼. 여기 있는데도 같은 효용인데도 오히려 여기 안 들어온 여기 B에서 생산하는 게 훨씬 사회적 후생은 증가해. B는 PPC 내부인데 오히려 여기 내부의 점이니까 여기 점 같은 점이 아니라
이 내부의 점이니까 생산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요거는 생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인데 오히려 생산이 비효율적이지만 오히려 사회우생은 높아지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내가 차선을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점에서 생산하면 가장 좋겠지. 최선이지. 근데 이 점에서 못해. 못하면 그나마 여기 가장 효율적인 점 중에 찾다가 그럼 A는 어쨌든 최선은 아니라도 가장 효율적인 점 중에 하나니까 여기서 생산하는 게 훨씬 낫지 않냐 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사회우생이 여기까지 후퇴가 돼버리는 거야. 그럴 바에는 차라리 효율적이진 못해. 요 내부니까 여기 안에 뭐 들어가 있진 못해. 그래도 여기서 생산하면 사회우생이 오히려 이거보단 증가한다는 거야. 이거보단 못하지만.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서 최선을 못한다고 해서 이 차선에서 하는 게 좋냐? 그건 아니고 오히려 그거보다 못한 방법이나 다른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도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부만 추가로 충족된다고 해서 꼭 사회성이 증가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거다. 그러니까 세심한 주의해서 전체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면만 보면 안 된다. 약간 대충 원서 끝낸 거 이건 다는 완벽하진 않고 아까 보면은 지금도 안 잡힌 거 추정이니까 이제 물어볼 거 물어보고 하루 만에 끝내기로 잡고 객관식 풀고 나서 다시 물어볼 거 물어보고 반복해야지 일단은 이제 완벽히 잡을 수 있지.